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리영희, 신영복, 변형윤 이 세 명은 한국의 저질 종북 친북 좌파 세력의 정신적 스승이자 이들에게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복 78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일인 8월 15일 조선일보 송의달 에디터가 잘못된 인식과 진단으로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을 오도한 좌파 지식인 3인방, 즉 리영희, 신영복, 변형윤의 행적을 추적한 심층 분석 기사를 조선일보 인터넷판 조선닷컴의 게재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 에디터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 뒤편에서 우리가 지독한 혼란과 분열을 겪는 데는 국민들의 의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 일부 지식인들 탓이 적지 않다면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이들의 행적을 조명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먼저 친중주의 정치 선전물선 리영이라는 소제목 아래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좌파 진영에서 우상을 깬 사상적 전환의 스승, 민주화운동 의식화의 은사로 추앙받고 있는 리영희입니다. 그는 평북 운산군에서 태어나 1950년 국립해양대 졸업 후 영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 중 군에 입대해 7년간 통역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제대 후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 조선일보 외신부장으로 일했고 1968년 7월부터 1971년까지는 합동통신 부장이었습니다. 이듬해 한양대 물리대 교수로 옮겼고 1976년부터 8년간 해직 후 복직해 1995년 정년 퇴임했습니다. 리영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현대사에 대한 왜곡입니다. 1974년과 1980년에 각각 낸 저서 전환시대의 논리와 우상과 이성, 1977년 마오쩌둥 사망 후 그를 찬양한 일본과 구미의 좌파 지식인들이 쓴 글들을 번역해낸 8억인과의 대화, 10억인의 나라에서입니다. 이 네 권의 평론집과 번역서는 한국인들의 뇌리에 중공 신화를 심었습니다. 지금 그의 저작들을 읽어보면 금방 졸속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유의 깊이, 논정의 체계, 자료의 신빙성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을 면하기 힘든 엉성한 친중주의 정치 선전물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리영희는 1976년 7월 28일 중국 허베이성 탕산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뉴욕 정전 사태를 비교하며 탐욕에 물들어 약탈이나 하는 미국인들보다 중공 시민들의 시민 수준이 높다면서 이를 사회주의와 마오쩌둥 문화혁명 체제의 우수성이라고 칭송했습니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 하나인 우상과 이성의 제3장 현대 중국의 이해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오쩌둥 사상의 본질은 인간주의이므로 서구식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국 혁명은 물질 생산보다 인간의 평등, 능률 향상보다 인간의 소외를 해소 극복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마오쩌둥은 양쯔강에서 수영하고 극장 속에서 군중에 섞여 경극을 감상하고 행사 때에는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는 것으로 신격화라면 신격화를 완성했다. 오늘 이 기사를 쓴 송의달 조선일보 에디터는 서울대 외교학과 82학번입니다. 저는 외교학과 81학번입니다만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아마 1990년대도 비슷할 겁니다만은 운동권이든 운동권이 아니든 상당수가 이 리영희의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저도 지금 소개한 4권의 책을 대학 다닐 때 모두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해서 리영희의 주장에 빠져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수 80년대 학번 또는 90년대 학번들이 리영희가 쓴 중국에 관한 그 왜곡된 거짓말들,
중국 문화혁명을 찬양하고 모택동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좌익 세계로 빠져든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영이의 역사적 죄악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영이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역시 상당수 좌익 진영의 인사들에게는 일종의 정신적 서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의달 에디터는 이어서 마오쩌둥, 중공, 문혁, 진실 외면하고 미화만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리영이는 파르긴과의 대화에서는 소련 경제사 전문가인 기쿠치 마사노리 도쿄대 교수가 1967년 중국을 관찰한 뒤 1971년에 쓴 글을 소개하면서 마오쩌둥은 스탈린과 달리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혁명이 진행 중이던 때 일본인 교수가 잠깐 보고 와서 쓴 글을 리영이는 문화혁명 종료 1년이 지난 시점인 1977년에 수정도 없이 중국의 진실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실상은 어떤가요? 마오쩌둥이 1958년부터 62년까지 벌인 대약진 운동으로 중국인들은 대규모 집단농장에서 일하는 국가 농노가 됐습니다. 5년여 동안 굶거나 맞거나 일하다 지쳐 숨진 인원만 3천만에서 4,500만 명이라는 게 세계 학계에 일치된 연구 결론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10년 넘게 문화대혁명 세미나 강의를 하는 송재윤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이 2년 7개월에 걸친 조사와 검증을 통해 1984년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혁 10년 동안 172만 8천여 명이 집단 린치, 테러 등을 포함한 비자연적 원인으로 사망했다. 13만 5천여 명은 사형에 처했고 703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회복 불능에 불구가 됐다. 또 7만여의 가정이 파괴됐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을 포함하면 피해자가 2천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송재윤 교수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송의달 에디터는 한국 좌파의 숭중 종북 논리 제공이라는 소제목 아래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숭중이라 하면 중국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리영이는 덩샤오핑 등장의 역사적 의미도 오독했습니다. 등의 개혁 개방이 본격화된 1983년 출간한 10억인의 나라에서 그는 덩샤오핑 노선을 부정하는 프랑스 학자의 입을 빌어 울분을 드러냈습니다. 현 중국 지도부 즉 덩샤오핑은 역사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수정주의 역사가 그러하듯 그들도 결국은 패배를 면하지는 못하리라. 리영이는 6.25는 민족의 독립 통일을 위한 거사라는 논리를 펴며 남한은 혼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관념론적 친중에다 친북 성향까지 장착한 그는 좌파 진영의 숭중, 중국 숭상과 종북, 북한 추종 사고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제 때 고위공무원의 아들이자 평북 출신 거부의 외손자였습니다. 리영이는 자신의 배경과 정반대 노선을 걸으면서 생전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파 진영이 좌파 지식인 및 언론에 리영이 보위 및 신격화를 방관했다는 점입니다. 마오쩌둥의 반인륜적인 포갑, 살상 같은 해악을 기록한 문헌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리영이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송 에디터는 이어서 신영복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먼저 통역당 간첩에서 성인군자된 신영복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88년 9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쓴 신영복입니다. 부산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교관으로 재직 중이던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전향서에 서명해 20년 20일 복역하고 1988년 광복절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그가 쓴 230장의 편지와 사파 등을 담은 책입니다. 처음에 306쪽이던 분량의 책은 2019년 판에는 486쪽으로 늘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인기를 모아 출간 10주년인 1998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에만 60세 정도 팔렸습니다. 일각에선 시대의 고전, 민족의 고전으로 불렀습니다. 이 책에는 그러나 통역당의 실체는커녕 그와 관련된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공산주의 건설에 목숨 건 사람의 글이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감옥에서 고난의 날을 보낸 사람이 쓴 순수한 에세이, 즉 수형 서간 문학의 전형으로 비춰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괴롭고 서글픈 하루의 마지막을 알리는 취침 나팔 소리마저 자지러지고 나면 이 8호 감방에도 옅고 무덤 속 같은 정적이 찾아든다. 내일 아침 기상나팔 소리가 칼끝같이 이 정적을 쪼갤 때까지 여기 감방은 그대로 하나의 무덤이 된다. 아버님의 태백산 등반기를 읽고 저희들은 아버님의 등산 실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은 열리지 않는 방형의 작은 공간 속에서 내밀한 사색과 성찰의 깊은 계곡에 침좌하고 있는 터입니다. 나는 걷고 싶다 이면서도 걷지 못하는 우리들의 다리를 깨닫게 하는 그 걸기는 단단한 눈뭉치가 되어 이마를 때립니다. 내일 모레가 2월 초하루, 눈사람도 어디론가 가고 없고 먼 데서 봄이 오는 기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영복의 책을 읽어보면 마치 신영복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정권의 탄압으로 구속돼서 감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신영복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 공산당 정권의 적화통일을 기도한 세력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사실 국민을 현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영복이 많은 국민을 속이는데 언론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송 에디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신영복 사랑이라는 소제목 아래서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이 책으로 신영복은 통역당 간첩이란 이미지를 벗고 인간과 자연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세상 욕심에 초탈한 성인 군자로 변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대와 사상의 스승으로 그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영복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그는 한국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고 2021년 6월에는 국가정보원의 원훈석을 신영복 글씨체로 바꾸었습니다. 2012년 그가 출마한 대통령 선거 구호인 사람이 먼저다와 더불어민주당 당명의 더불어도 신영복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신영복은 정작 한 번도 자신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으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민경우 대한연대 상임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역당은 수많은 친북 성향의 지하당 운동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신영복은 통역당 넘버2인 김진락에 포섭되어 통역당 산하 조국 해방전선에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를 대포로 포격하려는 PS 계획을 입안한 사람이다. PS 계획이라는 것은 From Paper to Street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는 통역당의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통역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기사는 이어서 신분 세탁 도와준 한국 우파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사면복권돼 성공회대 교수가 된 신영복은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다. 난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상 전향서 서명은 가석방을 위한 전술적 후퇴일 뿐이라는 진실 고백입니다. 이영준 작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김일성은 월남 패망 뒤 4.20 지금의 호치민시에 억류된 한국 외교관들과 신영복을 맞교환하려 굉장한 노력을 했다. 그때 그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좋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영복이 북한에서 혁명하다가 체포됐다면 20년 20일 만에 특별 가석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신영복은 넬슨 만델라가 아니고 김지아도 아니다. 주사파 운동권들이 1987년을 거치며 민주화 운동가로 신분 세탁을 하는 요술의 중심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있다.
대단히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한 식으로 일종의 자신들의 과거를 신분 세탁하는데 이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리고 신영복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 움직임 이런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영복은 추록 후 미국이 한국의 은인이라는 환상을 청산하고 미국이 한국의 친미적 분단 정권을 창출하고 미국 경제의 하위 경제 구조를 편성한 나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우파 진영은 신영복의 참모습을 치열하게 해부하지도 그에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들조차 그의 감상적인 글을 장기 연재하고 인터뷰와 상으로 그를 양심적 지식인으로 분장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의 학술계, 문화계에 대한 완전 장악과 우파의 몰락은 그런 치명적 오판의 대가입니다. 송이달 에디터는 이 좌파 3인방 중 마지막으로 변영윤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먼저 서울대 상대 47년 터줏대감 변영윤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영국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의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신봉하는 변영윤입니다. 황해도 황주 출신인 그는 1945년 서울대 상대의 전신인 경성경제전문학교에 입학해 1992년 교수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47년 동안 서울대 경제학과에 몸담은 터줏대감이자 산증인입니다. 그는 1980년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 1983년 분배의 경제학, 1986년 냉철한 머리 따뜻한 마음 등의 저서를 통해 인간중심 경제학을 표방했습니다. 변영윤은 1960년 4.19 당시 서울대 상대 교수 중 유일하게 교수단 데모에 참여했고 그해 9월 서울대 상대 교무과장에 임명됐습니다. 그 후 그는 선별 수리를 통해 20여 명의 교수 중 15 내지 16명을 내보내고 빈자리를 진보 성향 연구자들로 채우는 변영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울대 경제학과가 대대적으로 좌파 성향 경제학자들로 물갈이된 것입니다. 그의 제자인 정운찬 전 총리는 1960년대 이후의 서울대 상대는 완전 변영윤 동문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경기고 동창회보 1992년 6월 10일자에 적었습니다. 1970년부터 75년까지 6년 동안 서울대 상대 마지막 학장을 지낸 변영윤은 자서전 학현일지에서 학장 시절에도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수진을 구성코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며 신뢰하기 어렵다 1962년 1월 16일자라고 했습니다. 1968년 2월 착공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변영윤은 서울대 상대 경제학 교수들과 함께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자가용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농토를 가로질러 길을 내냐, 소수의 부자들이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변영윤이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면서 당시 주장했던 이 내용은 지금까지도 두고 변영윤 그리고 한국의 좌파 세력이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또 미래를 못 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변영윤을 비롯한 한국 좌파 세력들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가용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농토를 가로질러 길을 내나, 소수의 부자들이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 참 한국 사회에서 마치 엄청난 정신의 스승인 양 행세해 왔습니다. 기사는 이어서 1960년대에서 80년대 경제개발계획 대부분 반대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저서와 기고문 등에서 그는 수출 정대보다 수입 억제가 옳다. 외국인 투자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같은 성격이다. 미국 본국의 명령, 본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중화공업화보다 고용흡수 효과가 큰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영윤은 고속도로, 창원 중화공업단지, 포항제철 건설 같은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의기장을 놓았습니다.
분배지상주의와 기계적 평등에 집착해 한국인의 잠재력과 기업가 정신에 의한 역동적 발전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현직 언론인 백광엽은 최근 저서 경제천동설 손절하기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발전경제학회에선 공통적으로 변영윤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된다. 세 단체 모두 변영윤 교수가 초대 회장을 지냈고 학현연구실 멤버들이 회원의 주축이다. 변 교수는 세 단체의 최대 주주격으로 이사장과 명예회장을 두루 섭렵했다. 가히 한국진보경제학의 숨은 신이라 부를 만하다. 1980년 봄 지식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그해 7월 해직 후 4년 만에 복직한 변영윤은 1987년부터 89년까지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엔 한국노동연구원 이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 대표 공동위원장, 한국외국어대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2006년 7월 6일 171명의 경제학자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 79세의 변영윤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학자들은 미국과 FTA를 맺으면 나라가 망한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국정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과 재벌산하 경제연구소가 앞장서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내팽개쳤다고 했습니다. 171명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연 6명의 경제학자 중 4명이 변영윤의 직계그룹인 학현 소속이었습니다. 송이달 에디터는 이어서 현실 헛짚은 한국진보경제학의 숨은 신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판은 진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16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16년 233억 달러로 5년 만에 2배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일 한미 FTA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 사실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그때의 교훈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영윤의 분배학화 경고와 달리 1965년부터 1997년까지 32년 동안 한국의 양극화는 16% 개선됐습니다. 1965년 0.34이던 지니계수가 1997년에 0.28로 낮아진 것입니다. 변영윤과 그의 제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은 넘쳤지만 냉정한 머리는 부족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여기서도 우파 지식인들은 결함과 타성으로 일관했습니다. 한 예로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양극화가 덜한 곳은 독일 정도이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한국보다 심각합니다. 이런데도 우파학자들은 좌파 성향 학자들의 오류를 정면 반박하기는커녕 경제민주화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슬로건 앞에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에디터는 이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지식인들 진실 추구 더 매진해야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리영희, 신영복, 변영윤은 각각 중국, 북한, 친북운동권, 한국경제에 대한 환상과 궤변을 만들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혼란과 분열에 휩싸였고 곧은 길을 멀리 돌아야 했습니다. 학문 사상의 자유를 누리면서 잘못된 진단을 한 학자들을 우리는 최소한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권위주의 정권들이 세계적으로 발호하는 지금 우리는 위선적이고 달콤한 말에 농락당할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양명은 천하가 어지러운 것은 학자들이 공부를 안 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거짓 배격과 진실 추구에 가일청 매진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의 날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선일보 송의달 에디터가 광복 78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일인 2023년 8월 15일 조선일보 인터넷판 조선닷컴에 게재한 장문의 심층 분석 기사, 한국의 좌파 3인방 지식인 리영희, 신영복, 변영윤을 해부하는 이 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지금 이 방송을 통해 들으시는 시청자들도 많은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